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8이죠.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교단에 서서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사회인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년 퇴직날, 교무실에서 받은 꽃다발 향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교장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김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그렇게 조용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샀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맛있는 저녁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만 살짝 굴렸죠.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꽃다발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오늘이 어떤 날인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퇴직했잖아요. 삼겹살 사왔어요. 그래? 그럼 구워.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꽃다발을 싱크대 옆에 놓았습니다. 물을 받아 꽃병에 꽂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축하해 주었는데 정작 집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상추를 씻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은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고기를 구워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한 입 빼어 물더니 말했습니다. 간이 좀 세네.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식사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일한 첫날 밤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언제부터 이렇게 대했을까? 아니, 원래부터 이랬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집에서는 그저 밥 짓고 빨래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침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죠. 세수를 하고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 아, 그래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시간 없어. 김밥이나 싸줘. 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서둘러 김밥을 말아 싸주었습니다. 남편은 김밥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녁 늦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아침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첫날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점심때쯤 딸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퇴직 축하해요. 어제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은 제 퇴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에게도 연락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습니다. 아들은 항상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오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져온 짐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책들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수업 자료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 학부모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 하나하나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학교에서의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의 저는 누구일까? 저녁 8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을 차려드렸더니 말했습니다. 배불러. 친구들이랑 먹었어.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할 걸 그랬나? 아니,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할 걸 그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아직은 적응 기간이니까 곧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나름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한숨을 자주 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사업이 좀 안 좋아. 얼마나 안 좋은데요?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빚이 좀 있어. 얼마나요? 많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친구들과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된다고 했습니다. 수익도 괜찮고 전망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남편의 얼굴을 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확히 얼마예요? 5천만 원 정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제 퇴직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건지, 남편은 계획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며칠 후, 집 전화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김철수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대출금, 상환이 밀렸습니다. 빨리 갚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빚 독촉 전화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 사업 자금이 필요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한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연금 나오잖아. 그거라도 보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35년 동안 일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빚 갚는 데 쓰라고요? 연금은 제 노후 자금이에요. 지금 급한 게 뭔데? 일단 빚부터 갚아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업한 거잖아요. 왜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부부잖아. 같이 살려면 같이 해결해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이 살려면 같이 해결하자고요. 그럼 사업할 때는 왜 저한테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잘 될 때는 혼자 결정하고 망하면 같이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눈치를 줬습니다. 연금 통장을 달라고 아니면 생활비라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돈까지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법적 조치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당신이 좀 도와줘야지. 남편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40년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았을까? 딸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하시네요. 엄마, 퇴직금까지 쓰시려고 하다니. 그래도 어쩌겠니? 빚은 갚아야 하는데. 엄마, 절대 퇴직금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엄마 돈이에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촉 전화는 계속 왔고 남편은 계속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요. 3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는데 이제는 돈 걱정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남편을 믿을 수 없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경제적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에게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돈 이야기, 저녁 먹으면서도 돈 이야기.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금 3천 중에 2천만 원만 빌려줘. 일단 급한 데 맡고 나중에 다 갚을게. 나중에라는 게 언제예요? 사업 정리되면. 사업은 언제 정리돼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돈은 못 줘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라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대출 담보가 집이었어. 몰랐어?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다 내리고 이제 와서 책임을 나눠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하면 뭐 해? 어차피 반대할 거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저 반대만 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다음 주에 아들 민수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모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업 정리하셨어요? 아직이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럼 빚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더러 퇴직금을 내놓으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퇴직금 있으시잖아요. 그거라도 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까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다니.
민수야, 그건 어머니 돈이야. 딸 미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인상을 썼습니다. 누나는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부모님이 어려우신데 도와드려야지. 아버지가 혼자 벌인 일인데 왜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남매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해. 다들 입 닥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집을 지킬 거야. 퇴직금을 지킬 거야.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손주 지민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보내준 겁니다. 아마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랬나 봅니다. 지민이는 6살이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와 놀아주면서 잠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아들이 지민이를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어머니한테 부탁 좀 해보세요. 내가 안 해봤겠니?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에휴, 답답하네. 어머니도 참.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다고요. 제 퇴직금을 지키려는 게 고집이라고요. 그때 지민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나쁘대요. 뭐라고? 할머니가 돈을 안 줘서 우리 집이 없어진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아이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아직 어려서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이 지민이를 데리고 나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도대체 무엇일까? 35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저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고 아이들은 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은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돈 안 주는 이기적인 사람,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냉정한 사람, 그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고 빨래를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미선이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기 싫었지만 딸이 꼭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미선이는 제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미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 보니까 아닌데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참지 마세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니. 가족이라고 다 참고 살 순 없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하나요? 제 인생은 어디로 간 건가요?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아들 민수, 며느리, 손주 지민이, 그리고 딸과 사위까지. 처음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빚 문제 어떻게 됐어요?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럼 정말 집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그 돈은 어머니 혼자만 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편하자고 퇴직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제가 35년 동안 일한 대가입니다. 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민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 딸 미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이 미선이를 쏘아봤습니다. 누나는 시집가서 편하게 사니까 그런 말 하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데. 오빠야말로 아버지 편만 드네. 엄마, 생각은 안 해? 엄마가 뭘 했는데.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다고요. 저는 교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저를 그저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제발 좀 이해해줘.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니? 당신이 혼자 결정한 일이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 건데 왜 그렇게 내 거를 따져. 저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사업할 때는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잘 될 때는 혼자 결정하고 망하니까 같이 책임지래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무서운 듯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이기적이세요. 가족이 어려운데 돈만 붙들고 계시잖아요. 민수야, 딸 미선이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얹혀 사셨으면서 이제 와서 내 돈이래요. 그 돈도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사신 거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얹혀 살았다고요. 저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냈고 생활비 보탰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았으면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애들 키우고 집 샀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은 보잘것없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손주 지민이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빠요. 할아버지 도와줘야죠.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살짜리 아이까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엄마. 미선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는데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디 가? 집에 가요. 택시비도 없으면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연금은 생활비로 다 나갔고 퇴직금은 통장에 못 걷었으니까요. 걸어서라도 갈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무엇일까? 돈만 내놓으면 되는 사람일까? 제 감정은, 제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모은 것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게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점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제 존재가, 제 가치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남편과 아들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야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을 나갈 수 있을지 계획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68의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투명인간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 도구,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제 통장. 그게 다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 살았는데 제가 가져갈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제 캐리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뭐 해? 나가요. 어디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 집은 나갈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난해? 나이 먹고 어디를 나간다는 거야.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김영자, 정신 차려. 나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 진짜 나가면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멀리 가야 했습니다. 이 동네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고 탔습니다. 그냥 멀리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원룸, 월세, 저렴한 곳.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낯선 동네에 내렸습니다. 부동산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중년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원룸이요. 월세로.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 500, 월세 40 정도요. 남자가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 곳을 골랐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지금 바로 계약하시게요? 네.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제 자유를 샀으니까요. 열쇠를 받아 들고 원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방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벽에 기댔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입니다. 40년 살던 넓은 아파트 대신 이 좁은 반지하가 제 집입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선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아빠가 나가셨다고. 응, 나왔어.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딸이 왔습니다.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딸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구라도 사야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천천히 살게. 엄마 혼자 다 하시게요? 응. 내 집이니까 내가 꾸밀 거야. 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선아.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작지만 초라하지만 이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뭐라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열어 짐을 꺼냈습니다. 옷을 벽에 걸고 세면 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고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밖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딱딱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의 일들이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설렜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생활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중고로 작은 침대를 샀고 미니 냉장고도 들여놓았습니다. 전기밥솥 하나면 밥을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혹시 김영자 선생님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요. 네. 그런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박지은이에요. 선생님, 제자였는데.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박지은, 15년 전쯤 제가 담임을 맡았던 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그림을 잘 그렸던 아이였죠. 아이고, 지은아, 이렇게 컸구나. 선생님, 여기 사세요? 응. 최근에 이사 왔어.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퇴직했어. 그냥 쉬고 있지. 퇴직하셨어요? 그럼 시간 많으시겠네요. 그렇긴 한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지은이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글쓰기 강좌 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글쓰기 강좌? 네. 초등학생들한테 동화 쓰는 법 가르쳐 주는 거요.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 부담 갖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면 돼요. 아이들도 많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강의를 한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했던 일이니까요. 며칠 후 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할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앞에 서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동화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주인공 만들기, 갈등 만들기, 해결하기. 아이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럼, 당연하지.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삶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웃고 가르치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을 빌리려고요. 게시판에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글쓰기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저는 전화번호를 적어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글쓰기 모임 참여하고 싶은데요. 네. 환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이 되어 도서관에 갔습니다. 작은 방에 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우리는 매주 글을 쓰고 나눠요. 주제는 자유예요. 그날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썼습니다. 퇴직 후의 삶, 새로운 시작. 그런 이야기들. 다른 분들도 각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 좋네요. 솔직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월요일은 강의, 수요일은 글쓰기 모임. 나머지 날들은 산책하고 책 읽고 집 정리하고. 단순했지만 충실했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돌아와, 이야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삶이 좋았으니까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없으니 집이 엉망이야. 빨래도 밀렸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게 저를 찾는 이유였습니다. 빨래 때문에, 밥 때문에, 제가 아니라 제가 하던 일들이 그리운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편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제 행복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글쓰기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 공원에서 본 꽃들. 작은 것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제가 쓰는 겁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법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강의도 잘하고 있었고 글쓰기 모임도 즐거웠습니다. 가끔 딸 미선이가 찾아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딸은 제가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생기가 도네요. 저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미선이한테 물어봤어. 남편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습니다. 저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도 돼? 여기 들어올 자리 없어요.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거야? 저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원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살만해요. 영자야, 돌아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래? 나 당신 남편이야. 그걸 이제 와서 말하시네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이 엉망이야. 빨래는 쌓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던 일들이 불편한 거였습니다. 당신 혼자 하세요. 빨래도 밥도. 야, 김영자. 나이 먹고 뭘 어떻게 해. 저도 나이 먹었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부부가 이렇게 따로 사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에요. 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돈만 요구했잖아요. 그건 그때는 급했으니까. 급하면 다 용서돼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고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몇 번이나 들은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는 또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늦다니. 무슨 소리야.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미쳤구나. 정말. 나이 먹고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제가 알아서 해요. 남편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혼자 늙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건데. 당신도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건데요?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만나셨다면서요. 응. 다녀가셨어.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해요? 민수야.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있잖니.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따로 사시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는 내가 선택한 대로 살고 싶단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어머니 편을 들어서 이렇게 되신 거죠. 미선이는 관계없어. 내가 결정한 거야.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시키려 애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 미선이가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찾아왔다면서요. 응, 왔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래.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안 간다고 했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짜요?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하지만 엄마 혼자라서 좋아. 눈치 안 보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딸이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내가 걱정할까봐.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좋아요. 고마워.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했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선택을 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글쓰기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딸과의 포옹, 창밖의 노을, 그리고 제 마음, 두렵지만 당당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겠다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강의도 있고 모임도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들로 채워질 하루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아들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썼고 제 돈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강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일주일에 2번 갑니다. 지은이는 제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글쓰기 모임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이 차 마시고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글 모아서 책으로 내는 거 어때요? 책이요? 네. 자비 출판으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나눠보자고요.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쓴 글들을 모았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민, 기쁨, 슬픔, 희망들. 3개월 후 책이 나왔습니다. 얇은 책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모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 2막을 사는 사람들. 책을 들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됐다고. 35년 동안 교사로 살았지만 이제는 작가이기도 하다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딸 미선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책 내셨어요? 응. 우리 모임에서 같이 냈어. 딸이 책을 펼쳐 제 글을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런 마음이셨구나. 응.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딸이 책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여름이 됐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옥상에 화분을 놓고 상추와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상추를 따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과하게 많은 것도 없지만 충분히 행복하다고. 저녁에 따온 상추로 쌈을 싸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채소로 만든 밥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선생님 반이었던 김태연이에요. 선생님 소식 듣고 연락드려요. 강의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희 아이도 선생님께 배우면 좋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제자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제게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연아, 물론 기억하지. 연락해줘서 고마워. 언제든지 환영이야.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지금도 주고 있다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수채화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제가 그린 첫 그림은 창밖 풍경이었습니다. 제 작은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들.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삶을요.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딸네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주 지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지민이는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지민이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책장의 책들을 보고 제가 쓴 글들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렸어요? 응, 할머니가 그렸어. 진짜 예뻐요. 지민이의 순수한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안아줬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행복해. 저도 할머니 보니까 좋아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딸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해. 오히려 이때까지 왜 이렇게 안 살았나 후회될 정도야.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행복해. 정말로.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방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 길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합니다.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갑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여기는 제 성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제 공간입니다. 제가 웃고 울고 꿈꾸는 곳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새로운 만남이 있을까? 새로운 배움이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자야,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저는 68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막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진 조연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제가 만들어갈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저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